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예. 자, 오늘부터 8주간 해석학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시부터 수업 시작하고요. 오늘은 딱히 배운 게 없으니까 바로 수업을 들어갈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지만 어쨌든 수업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단 10시에 시작하면 처음에 30분은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라는 게 정식 시험은 아니고 그냥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을 체크하는 그런 의미로, 복습의 의미로 보는 거여서 그냥 간단한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을 주로 낼 거고, 어쩌다가 수업 때 좀 못 다뤄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만한 어려운 문제들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문제들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복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머릿속으로 풀 필요 없이 그냥 책 참고하면서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자유롭게 그걸 푸시면 되고, 그리고 복습의 의미이기 때문에 따로 채점해 드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10시 반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이에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 30분은 알아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바로 수업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이 테스트 했던 걸 풀어드리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50분 하고 10분 쉬는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칼같이 50분에 딱 끝날 수는 없으니까 수업 내용에 따라서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10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난 시간에서부터 10분 쉬고 그 다음 수업을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에 총 6시간의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 부분인데, 점심시간을 맞춘다면 2교시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오후에 4교시 수업을 하는 게 나은데, 근데 수업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수업 듣기 조금 힘들어지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가지고 4시간을 수업을 하는 것보다 3시간 하고 쉬고 3시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는 고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30분씩 당겨질 거니까, 12시 50분, 그러니까 1시쯤에 점심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근데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조금 늦게 1시 20분쯤 점심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 점심시간도 마찬가지로 3교시가 끝난 시간부터 70분 70분 점심시간을 그러니까 70분 이후에 4교시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고 이 패턴으로 총 6교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이것도 끝나고 저녁 먹고 질문을 쭉 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빨리 질문을 하고 집에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끝난 시간부터 1시간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1시간 저녁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일단 저는 질문 대기를 할 겁니다. 질문은 그래서 하고 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수업은 5시 반까지인데, 이것도 역시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좀 후반부가 되면 좀 맞춰야 되는 진도에 쫓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수업은 하루 수업은 이렇게 될 거고요. 매주 목요일 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일단 수업 당일날 질문하는 거는 이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단 저는 연구실 3층 연구실에서 항상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한데 이 OH 시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그러니까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2월달 설 연휴 때 그 전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군지 같은 것들은 다음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카페는 뭐 그냥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뭐 플레임은 전공수학 심대원 김동희 이경호 팀인데 전공수학하고 3명 중 아무 이름이나 치면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주 수업이 끝나면 필기노트가 제공될 거고요. 그래서 필기노트는 방문각 자료실 들어가시면 당일날은 아니고 그 다음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 질문 시간에 받는 질문은 저도 이제 이 강의실에서 저 구석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한 명씩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나중에 복잡해지면 그때는 다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만 일단은 뭐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받는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건 실해석이고요. 여기 일단 뭐 크게 나누면 뭐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핵심은 미분적분이에요. 자, 미분적분이 뭐죠? 뭐 미분적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단 저희는 쓰이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긴 하죠. 아무튼 미분적분이라는 걸 배우는 게 핵심이고 얘를 이제 이론적으로 잘 다뤄보자 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인 건데 그러면은 미분적분이 뭡니까? 미분이 뭐죠? 미분과 적분의 공통점은 이 녀석이네요. 그렇죠? 분이네요. 그렇죠? 미분은 미하게 분한다라는 거고요. 잘게 쪼갠다라는 얘기고요. 적분은 뭡니까? 분을 적한다. 쪼갠 걸 더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쪼갠 걸 쌓는다. 수학적으로는 더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쪼갠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분석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A, B 전체적으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게 이제 함수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점에서의 어떤 특징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 점에서의 특징을 생각을 하는데 함수 전체에서 보는 것보다 이 C 근처의 구간에서 아주 좁은 부분에서만 보면 보이는 성질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질들, 얘네들을 C를 포함한 구간을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어떻게 생기는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미분인 거예요. 그렇죠? 잘게 쪼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적분이라는 건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그렇게 쪼개서 이 좁은 구간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전체 구간으로 넓혔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적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 적분의 핵심은 어쨌든 아주 좁은 구간 이 C에 근접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적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극한이라는 얘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극한이라는 거는 그럼 이제 일단 이런 함수가 주어지면 이 함수에 대해서 특정 점에 정의역으로 충분히 가까이 가면 그때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극한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 약간은 쉬운 개념인 수열의 극한 도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물론 수열이라는 거는 물론 나중에도 더 다른 관점으로 쓰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긴 합니다. 극한을 하니까 함수하는 김에 수열도 하자가 아니라 수열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극한을 할 때 수열도 같이 배우자라는 거고요. 아무튼 수열도 나중에 이 급수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열이든 함수든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미분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이 미분 적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수라는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다루는 건 깔끔한 함수지만 실생활에서 다루는 함수는 훨씬 복잡한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함수들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그러면 알고 있는 함수,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이 굉장히
쉬워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냥 복잡한 함수 뭐 fx는 뭐 어떤 경우에는 이거, 어떤 경우에는 이거 조건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적 분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항 함수로 이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으면 그때는 그 근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근사값만 구하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차가 10 정도 나오는 건 허용할 수 있다. 근데 오차 10 정도 허용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천차다항식 정도로 이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천차다항식을 계산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fx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로 근사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대부분 급수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로 배울 거는 제곱급수, 다항식으로 근사시키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분 방정식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는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표례의 급수 같은 것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급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히 급수 중에서도 함수로 표현된 급수, 그렇죠? 예, 다항함수. 일단 뭐 제곱급수 같은 경우는 다항함수들의 급수로 함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로 표현된 급수, 이 함수한 급수,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분적 분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미분적분하고 그냥 급수로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미분적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급수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급수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면 뭐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냥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했던 내용, 함수라는 게, y는 fx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함수들은 다 7장까지 했던 함수들은 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메인으로 다룰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꼭 함수라는 게 실수에서 실수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갈 수도 있고 자연수에서 복소수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복소수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복소 해석에서 하게 될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실수긴 합니다. 근데 실수도 R의 M승에서 R의 N승으로 가는 함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저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재에 따라서 어떤 교재는 그냥 처음부터 이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거리 공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교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수업은 일단 실수로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냥 실수로 나오기도 하고 실수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실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다변수 함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복잡하고. 자, 근데 뭐 임용해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변수 함수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계산들, 뭐 그린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만 마지막 장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으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극한을 배울 거고, 극한과 뭐 쓰진 않았지만 연속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적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적분과 관련되는 급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시작할 게 실수 체계입니다.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실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함수는 일단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니까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엄밀히 하면 실수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실수를 제대로 정의를 하고 어쩌고 하려면은 집합론적 지식도 굉장히 필요하고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뭐 대충 실수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뭐 그런 세세한 정의 같은 경우는 교재마다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정의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디테일한 것들은 주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소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수가 뭔지는 우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실수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긴 애매하니까 얘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이나 개념들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실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업에서 완전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거는 실함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실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함수의 정의라든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운 정도, 뭐 아니면 함수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런 것들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 체계 같은 경우도 실수는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그 실수의 특징들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용어들이나 개념들에 대한 것들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실수 체계는 그냥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하는 챕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리를 증명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하는 정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증명을 하는 정리들은 그 정리가 중요해서 증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증명 자체가 좀 쓸만하다고 생각을 할 때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증명하는 게 몇 페이지다. 그러면 굳이 그것까지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무시를 할 거고, 증명 자체가 좀 간단해가지고 이걸 알면 증명 테크닉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아니면 또 이 증명을 하면은 이 개념을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증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증명들은 주로 생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1장, 그 다음에 2장,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에서는 증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증명들이 다 간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기나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산 문제만 나오지만, 실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목들 중에서는 증명 비중이 조금 높은 과목에 속합니다. 그렇죠? 물론 실해석에서도 증명과 계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전체적인 과목들 중에서는 증명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실해석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증명을 하는데, 근데 1, 2장에서는 증명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나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자, 아무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수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R이라고 쓰면 뭡니까? 실수. 저도 그냥 실수라고 쓸 때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R이라고 쓰는 이 녀석은 실수가 아니라 뭡니까? 실수 집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R은 실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수 집합들, 실수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정의하라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겠죠? 실수라는 숫자 하나하나를 정의한 다음에 얘를 다 모아놓은 게 실수 집합이다 라고 해서 실수랑 실수 집합을 정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실수 집합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얘의 원소는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후자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실수 집합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수는 실수 집합의 원소다 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실수의 정의 자체를 지금 꼼꼼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실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실수의 중요한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얘기는 실수라는 게, 제목이 실수 체계였어요. 실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숫자들이 포함된 집합이다라는 실수 집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실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도 있고, 뭐 대소관계도 있고, 실수로 할 수 있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수 체계라는 거는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이 집합과 이 집합에 포함된 연산들, 시스템 자체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게 실수 체계인 거고요. 그래서 실수 집합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정리라고 하고, 이제 실수는 이런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교재를 보면 실수 공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성질이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실수랑 연산을 정의한 다음에 그 성질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저런 성질을 가지는 집합이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집합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꼼꼼하게 구분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넘어가고요. 일단 그냥 저는 그 실수 공리들도 성질로 받아들이고, 실수는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성질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성질로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공리로 나와 있는데, 뭐 그게 뭐 저랑 그 책이랑 둘 중 하나가 잘못한 거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용어를 정의하는데 어떤 용어를 A라고 정의를 했어요. 근데 A라고 정의를 하면 A의 필요 충분 조건이 B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면 무조건 B가 되고 B가 되면 무조건 A가 되는 거니까 그 용어를 A로 정의를 하고 B가 그 A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정의를 아예 B로 하고 걔는 A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도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학 교재들은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책마다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A라고 정의를 하고 B를 성질로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서는 B라고 정의를 하고 A를 성질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은 뭐 좀 기본서를 보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대학 교재들은 책 안에서의 시스템만 완벽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실수를 정의하는 공리로 쓰긴 하지만 저는 그냥 성질로 받아들이게끔 전개를 한 거고요. 아무튼 자, 실수 연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연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덧셈과 곱셈.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만 나눗셈과 뺄셈은 그냥 덧셈, 곱셈에서 파생되는 녀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연산은 합과 곱이 있는 거고, 이 합과 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할 거고, 결합 법칙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해서 항상 항등원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역원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역원이라는 거는 이 연산에 대해서 주어진 원소랑 연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되는 케이스, 이걸 역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성립하고요. 곱셈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이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존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 걔네들을 연결시키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법칙, 분배 법칙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9개의 성질을 실수의 덧셈과 곱셈은 이 9개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고요. 뭐 사실 이제 대수를 배우면은 이 9개의 성질이 뭡니까? 체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는 체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아주 기본적인 연산이니까 그냥 소개만 한 거고요. 그럼 덧셈과 곱셈이 저런 성질을 막 가지고 있으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존재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도 덩달아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다 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써오고 있는 거지만 원칙대로 한다면 앞에 성질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x 더하기 y랑 x 더하기 z가 같으면 x 캔슬돼서 y랑 z랑 같더라. 이런 식의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다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 엄밀하게 하면 증명해야 되겠지만 뭐 간단하기도 하고, 또 사실 대수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대수 공부할 때 하시는 게 좀 더 연결이 잘 될 테니까 일단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XY랑 XZ랑 곱하면 Y랑 Z랑 같아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자, 특히 2번에서 보면 지금 제 강의록에서 얘가 0으로 되어 있을 텐데,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못하죠, 그렇죠? 네. X가 0이 아니고 XY가 X면 캔슬 될 테니까 Y는 1이 맞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2, 1.1.3은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다 아는 성질이고요. 근데 이런 성질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체의 원리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나왔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들, 예, 앞에서 했던 체의 공리로부터, 예, 항등원과 역원, 예, 처음 공리에서는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한다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0과 1이 있다라고만 했지, 그 다음에 x가 있으면 x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x랑 x분의 1이 있다라고만 했지, 그게 딱 하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일성에 대한 증명, 유일성은 또 되게 전형적인 형태면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 유일성에 대한 증명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예, 항등원이 항상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일함을 보인다라는 건 뭡니까? 예,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은 두 개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 두 개는 같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0이 유일함을 보이시오라고 한다면 0이 두 개 있다라고 하자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0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임의의 x에 대해 자, 이걸 만족하는 게 항등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등원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쓰는데, 일단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두 개를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x 플러스 제로는 제로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이걸 만족하는 게 0 말고 다른 녀석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동시에 제로 스타라는 녀석도, 예, x 플러스 제로 스타는 x를 만족하더라라는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최종 목적은 뭡니까? 제로랑 제로 스타가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이고 싶은 건 제로랑 제로 스타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은으로 시작을 해서 0 스타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0에서 0 스타를 끄집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네. 0스타는 모든 x에 대해서 x 더하기 제로 스타가 x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더하기 0스타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0스타랑 0이 동시에 들어가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0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에다 x를 더하면 x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제로 스타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1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1이라는 거는 x 곱하기 1이 1 곱하기 x 곱하기 1이 x가 되는 녀석이 1이고요. 그럼 동시에 x 곱하기 1스타가 되는 1스타가 x가 되는 1스타도 있다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겠죠. 뭐가 되는 겁니까? 1도 1 곱하기 1스타로 표현이 될 거고, 근데 1 곱하기 1스타는 1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이 조건에 의하면 1스타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같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0, 1의 유일성은 이런 방법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역원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x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x랑 x분의 1이 유일함을 보이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r-0에서 x를 뽑았지만 x분의 1은 물론 x가 0이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x는 x가 0일 때도 정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x가 0일 때도 마이너스 x는 0으로 유일하다는 거 역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냥 편의상 맛만 보는 거니까 그냥 r이 0이 아니다라고 치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0일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뭘 하면 됩니까? 역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마이너스 x가 0인데 이게 동시에 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스타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뭡니까?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의 스타가 같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0은 얘로 또 끄집어낼 수 있고 얘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니까 0이 있으면 마이너스 x만 있는 식에서 마이너스 x 스타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0이다라는 걸 이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0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의 스타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0은 이거의 괄호였는데 결합 법칙이 성립해서 이거의 괄호로도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뭐 결합 법칙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랑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x의 스타더라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x분의 1도 마찬가지죠. 완전 똑같은 방법입니다. x 곱하기 x분의 1은 1이 될 거고 이건 동시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x 곱하기 x분의 1의 스타라는 녀석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왜 같냐면 x분의 1이라는 거는 x분의 1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 1이라는 거는 x 곱하기 x분의 1의 스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캔슬될 거 캔슬되고 x분의 1의 스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성은 이런 방법으로 보일 수 있고요. 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맛보기로 한 거고 아무튼 덧셈 곱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 뭐 자연스럽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수라는 거는 일단 우리는 실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덧셈과 곱셈 이 연산이라는 건 뭡니까? 실수랑 관계된, 그러니까 실수에 포함되거나 실수를 포함하는 우리가 수라고 얘기를 하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다 이런 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이 실수라는 게 유리수랑은 뭐가 다르고 복소수랑은 뭐가 다를 건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실수랑 유리수랑 구분되는 실수의 특징, 그 다음에 실수랑 복소수랑 구분되는 실수의 특징,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실수랑 복소수랑 구분되는 실수의 특징은 뭡니까? 뭐 실수는 1차원이고 복소수는 2차원이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실수랑 복소수의 가장 큰 차이는 크기죠. 실수끼리는 크기 비교가 가능한데 복소수는 뭡니까? 크기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i는 2i보다 작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복소수는. 그렇죠? 복소수의 절대값은 크기가 있지만 그거는 절대값이 실수기 때문에 크기가 있는 거고 복소수 자체에서 대소 비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에서 대소 비교는 크기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의 대소의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책에서는 일단 크기 관계부터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는 책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수의 집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더라 라는 얘기를 실수는 양수의 집합이라는 어떤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집합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크기가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양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존재성을 밝히는 거는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근데 뭐 그거를 굳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양수의 집합을 가지고 이 크기라는 부등호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x가 y보다 작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관계를 먼저 정의하기 전에 양수 집합이라는 녀석의 존재성을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자, 일단 그래서 양수 집합이라는 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양수 집합이라는 게 존재는 하더라라는 걸 받아들일 거고요. 자, 그러면 양수 집합,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 집합 그 녀석이니까 이 특징을 생각하니까 이 특징을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존재성을 증명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로. 그래서 양수 집합은 뭐냐면 양수 집합에 들어간 것끼리는 더해도 다시 양수 집합에 들어가고 곱해도 다시 양수 집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는 셋 중 하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양수의 집합에 들어가거나 마이너스를 취한 게 덧셈에 대한 여건이 양수 집합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0이거나 그래서 0은 양수 집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 하나만 단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니까 셋 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하고 근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일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수집합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 양수집합이 정의가 되면 순서 정의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 뭐 했어요?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곱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양수가 뭔지는 알아요. 0보다 큰 게 뭔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가 y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y에서 x를 뺀 게 양수 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 관계를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x랑 x-y가 양수 집합 P에 포함이 되면 x가 y보다 크다라고 하고 뭐 쓰진 않았는데 뭐 작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반대로 y는 x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x-y가 아까 모든 원소는 p거나 마이너스를 취했을 때 p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0이거나 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x-y가 0이면 x는 y랑 같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정의되고 같다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아, 뭐 똑같은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 뭐 안 썼지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역시 한번 형식적인 증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집합 P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양수집합 P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X랑 Y가 P에 포함이 되면 더한 것도 P에 포함이 되고 곱한 것도 P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는 P에 들어가거나 0이거나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가거나 이 셋 중 하나만 반드시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이걸 알고 있을 때 얘를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충분할 텐데, 한번 양수집합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뭐,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x제곱이라는 건 뭡니까? 제곱 정의는 안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x 곱하기 x예요. 그러면 x 곱하기 x. 그러면 y가 x일 때도 조금은 해줘야 되는구나.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x는 뭐라고 했어요?
0이거나 P거나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X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둘 중 하나인 거죠. X가 P에 들어가거나 X가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P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X가 P에 들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X 곱하기 X는 X제곱이 될 거고 얘가 P에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X가 P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냐면 일단 곱셈에 대한 계산 법칙은 앞에서 했던 거고 이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라는 거는 뭐가 됩니까? 뭐 그냥 사실 얘가 X제곱인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 앞에서 완전히 증명하진 않았지만 앞에서 배웠던 그 최공리에 의하면 마이너스 X라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다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얘는 X제곱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X제곱이라는 거 반대로 써야 되겠네요. X제곱이 P에 들어감을 보여라 라고 한 거니까 X제곱은 X 곱하기 X라고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P에 들어가는 조건을 보고 싶은 거니까 P에 들어가려면 P에 들어가는 것끼리 두 개 곱하면 P에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X 곱하기 X라고 쓰지 말고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라고 쓰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는 양수 집합에 들어가는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여전히 양수 집합에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나머지는 굳이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1이라는 건 뭡니까? 1은 1 곱하기 1이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X제곱은 양수다라는 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1은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N은 양수다라는 건 뭐가 됩니까? 모든 N은 1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2는 1 더하기 1이고 3은 2 더하기 1이고 4는 3 더하기 1이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굳이 억지로 증명을 하라고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2번에서 얘기했듯이 1은 P집합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K-1이 P에 들어간다라고 가정하면 1 더하기 K-1은 P에 포함이 되게 될 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에 의하면 모든 자연수에는 P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부등식의 특징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뭐 이것도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X가 Y보다 크고 Y가 Z보다 크면 X는 Z보다 크다.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이 순서 성질을 앞에서 얘기한 양수집합의 관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X가 Z보다 크다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Z-X가 P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Z-X가 P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이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게 X가 Y니까 Y-X가 P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Y보다 Z가 크니까 Z-Y가 P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게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게 Z가 X보다 크다니까 Z-X가 P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P에 대한 특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에 들어가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곱하면 P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서 P에 들어가는 녀석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P에 들어가는 녀석들 뭡니까? Y-X랑 Z-Y예요. 그렇죠? Y-X랑 Z-Y는
가지고 어떻게 하면 z-x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냥 두 개 더해주면 되죠. z-y 더하기 y-x를 하면 정확하게 z-x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p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한 것도 당연히 p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보다 z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나머지 것들도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부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한다. 더하거나 빼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2번이고 거의 똑같은 방법이니까 2번은 굳이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부등식에서 양변을 같은 수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알고 계시죠? 그렇죠?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될 거고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음수에 대한 것만 썼습니다. 근데 양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음수에 대한 것만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양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양수들끼리 뭐를 하면 다시 양수에 들어가더라 라는 얘기니까 이 z가 음수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그렇죠? z가 음수면 뭡니까? 마이너스 z가 양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z 곱하기 뭐가 아니라 마이너스 z 곱하기 뭐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끝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xz가 yz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z 마이너스 yz가 양수 집합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수 집합에 들어간다는 건 얘를 z로 묶을 수 있긴 한데 그냥 z로 묶는 게 아니라 뭘로 묶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z로 묶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수 집합의 정의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z에 그러면 순서를 바꿀게요. 그냥 y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건에서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집합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z도 양수 집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개 곱한 것도 양수 집합에 들어가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호까지 잘 정의가 됐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소관계를 복소수에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실수랑 복소수의 차이는 이 부등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수랑 유리수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수랑 실수의 특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가 여기까지는 뻔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냥 조금 엄밀하게 들어간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얘기가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